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시각 청각장애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와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신청은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tv.kcmf.or.kr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뭔가 모르게 조금 많이 젊어지고 건강해졌다고 옛날보다는 좀 다니고 있는데 놀이교실, 체조 같은 거 우리 얼마 남지 않는 날들에 좀 즐겁게 사는 게 우리 목표고. 요새 보니까 복지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기타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드럼 같은 거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게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죠.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향입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내다보는 오늘날인데 집에서만 조용하게 노후를 보내기에는 왠지 좀 따분하고 시간이 아깝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활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기개발과 취미활동에 몰입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회에는 활기를 불어넣고 서비스 업계에서는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른 액티브 시니어 세대, 은퇴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많은 우리 울산 역시 이들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울산연구원 이윤형 문화사회연구실장 전화 연결해서 울산 지역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위한 특화 정책 개발 필요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의 과학 이슈와 이론을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는 과학 포커스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과거만 하더라도 비장애인 아니면 지적장애인 이렇게 두 분류만 나누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그런 말을 부쩍 자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을 단순하게 지적장애인지 아닌지로 나누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 즉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이 학생들은 보통 IQ 71에서 84 사이에 해당되는데요. 네. 수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의 보호는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국민의 약 13.6%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인식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학습 속도도 느리고 네. 지시를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진다는 걸 아이 스스로 느끼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게다가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조용히 방치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평균적인 학습 속도도 따라가기 어려워서 결국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울산에서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지원이라든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선에서 갖춰져 있습니까? 현재 교육청 관내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정규 수업 내 학교 안, 학교 밖이라는 3단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특성화고까지 포함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159명에게 내실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초기 문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03명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단위 학교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 추천을 통해서 1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네.
그리고 시교육청에서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요. 전문 지원 기관 42곳과 연계하고 있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보호자를 위해서는 움터 학부모 특강을 연 2회 이상 진행하고 있고요. 국어, 수학, 사회정서, 교수학습 자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지원하는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으면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개선해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지원이 없거나 방치될 경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버리거나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정서적, 학업적 지원을 함께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난해 교육청 산하 기초학력 지원센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127명에게 중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네.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운영되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걱정해서 신청조차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은 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는데요. 안대룡 의원께서는 최근 관계자들을 만나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셨잖아요. 학부모와 관계자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어요? 네, 간담회 자리에서는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이의 자존심 그리고 자존감 회복과 사회 적응을 돕는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경계선 지능 아이에 대한 이해와 지도 방법의 전문성이 부족한 채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교사들이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 없이 학급을 운영할 경우 해당 학생은 더욱더 소외되고 방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간담회 이후에 지원 방향이 좀 잡힌 게 있습니까? 네, 우선 학부모와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현재 교육청에서도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상담 프로그램, 양육 코치, 또래 부모 모임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고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지도 연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학습 수준을 포용하는 수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제도들보다 아이를 이해해주는 교사 한 명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 나가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좀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 느린 경계선 지능 아동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 속도에 맞춘 도움을 줄 때 비로소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경계선 지능 아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기 위해선 지역 단위에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즉 경계선 지능 아이에 대해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라는 낙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보는 시선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어른의 속도가 아닌 아이들의 속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 필요성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가 소식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인데요. 노인 어르신부터 실버 세대, 시니어, 선배, 시민까지 우리 사회의 장노년층을 가리키는 수식어도 참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울산연구원 이윤형 문화사회연구실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직은 액티브 시니어란 말이 좀 낯선데요. 청취자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시니어도 아니고 액티브 시니어, 이거 어떤 개념인가요? 예, 액티브 시니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네. 액티브 시니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액티브 에이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액티브 에이징 우리나라 말로 이제 활동적 노화라고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액티브 에이징을 노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 사회 참여, 안전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의에서 이 활동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신체적 활동이나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데 한정하지 않고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 파생된 이제 액티브 시니어는 이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노년층을 말합니다. 네. 최근에는 은퇴 이후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문화생활이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는 60대 이상의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 못지 않으시더라고요.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울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우리 경제, 사회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은퇴 이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여전히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적 주체이자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들은 여가 문화 활동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년층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이유로 소비를 절제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요. 그와 반면에 오늘날의 액티브 시니어는 자신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하고 노후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네. 특히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 그리고 문화활동, 여행, 자기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기업과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소비자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산업 여군들이 일궈낸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액티브 시니어들이 겪는 문제라든가 이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이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린 첫 세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만큼 비교적 높은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고, 이런 또 은퇴 이후에도 기존의 노년층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가치관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울산의 경우에도 높은 비율의 베이비붐 세대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던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구 유출 부분 그리고 퇴직 후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그 지원 정책들이 과거에도 많이 집중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이 향후에도 우리 사회는 점차 고령화가 심각해질 거고 액티브 시니어 계층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위한 우리 울산시 차원의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는 이제 울산광역시가 지난 2020년에 세계 보건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 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목표로 하는 이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은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도시를 말을 네. 합니다. 예, 전 세계 회원 도시들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함께하고 같이 정책적 준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1기 계획이 고령사회 준비 단계로서 물리적인 환경 같은 전략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네. 이번 2기 계획에서는 고령사회 진입 단계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포함해서 고령자들이 개성 있는 노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더 넓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만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제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액티브 에이징의 관점에서 이 정책은 고령자를 사회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 물론이고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서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기존 노인 정책과는 큰 차별성을 가집니다. 노인이 되었어도 경제와 사회, 건강, 주거 등 모든 분야에 참여가 자유롭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울산광역시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울산에서 더 많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그런 노후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늘은 울산 지역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를 위한 특화 정책 개발 필요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윤형 문화사회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 해주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와 일상에서 접하는 과학 이슈와 이론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과학 포커스인데요. 오늘은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오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주제도 좀 낯설게 들리긴 한데 광전기 화학에 관한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광전기화학, 영어로는 이제 포토 일렉트로 케미컬, 조금 줄여서는 저희가 편하게 PEC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이 기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양빛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고 수소를 생성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인공광합성이라고도 보통 보는데요. 우리가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드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PEC는 아예 그냥 이 물과 빛을 바로 반응시켜서 수소라는 연료를 직접 얻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좀 청정 에너지 기술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고 또 특히 저희 유니스에서도 이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데 PEC 기술의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조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PEC는 주로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극에 광촉매를 같이 연결 붙여서 구성하는데요. 네. 태양빛이 반도체에 닿으면 이게 광전기 효과에 의해서 전자와 전공이라는 어떤 입자가 생깁니다. 이 중에서 전자는 쪼로록 따라가서 물 속에 있는 양성자와 만나 수소를 만들고 네. 전공 쪽에서는 이제 반대로 이제 양공을 받아서 산소를 생성하죠.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가 바로 이동해서 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하게 말해보자면 태양광 패널과 물 전기 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어려운 과학적인 그런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말만 들어도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현재 PEC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네, PEC가 최초로 등장한 건 50년 전 일본에서 처음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효율이 정말 너무너무 낮아서 이런 게 되는구나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정말 눈부시게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이 되는 반도체 소재에서 이 금속 산화물 같은
거를 지원하는 부분이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뭐 수명을 늘리거나 효율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표면 처리 기술까지 개발되고 있죠. 대략적으로 광합성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자연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대략 1%에서 3% 정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저희 유니스트에서 개발한 PEC 같은 경우에는 9%, 우와. 그러니까 거의 뭐 10%를 달성한 바 있고요.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30%까지 가능을 하기 때문에 아직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생산 규모나 가격이 좀 비싸서 아직은 개선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유니스트에도 이 분야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PEC 기술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PEC 기술은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편입니다. 네. 우선 장점은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점이에요. 원료를 보면 저희가 태양빛과 물만 있으면 바로 수소를 만들 네.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기분해처럼 중간 장치가 전혀 필요 없고요. 음.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에서 무슨 화초 기르듯이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전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그린 수소 생산 기술입니다. 네. 반면 아직 단점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네. 반도체가 물속에서 오래 작동하다면 부식이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현대까지는 규모를 키워서 대규모 실증을 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안정성이나 내구성 면에서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연구가 된다면 분명 뭐 성공할 텐데요. PEC 기술이 규모나 가격 면에서 상용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수소 생산 방식의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의 탄소화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천연가스 대지를 사용하거나 혹은 뭐 전기를 사용해서 물 전기 분해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네. PEC는 그 전기조차도 사실 태양빛으로 얻기 때문에 네. 진정한 의미의 청정한 거죠. 청정한 수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그 원료가 태양과 물뿐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야. 이게 조금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태양광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은 나라들이 되게 많이 많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동남아 미개발. 이런 쪽에도 많이 예. 있는데 혹은 개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도시 지역이 아닌 부분에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런 현장에서도 해상 기술을 이용하면 바로바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혁신적일 거고요. 네. 또 수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 기술로 많이 꼽히고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 자립이라던가 기후 위기 대응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분야야말로 정말 잘만 연구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그래. PEC 기술이 앞으로 보편화되는 시점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실험실 수준이라는 게 정론이고요. 네. 하지만 2030년대 중반 정도면 아마 그래도 소규모의 PC 기반 수소 생산 설비가 실생활에 도입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물론 효율을 높이는 것과 제조 비용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겠지만 네. 뭐 유니스트를 포함해서 국내 여러 기관에서 거의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35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투자와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기만 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머지않아서 저희가 화초 옆에 PEC 하나 놔두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환경도 지키고 효율을 높인 PEC 기술이 하루빨리 일상에 적용될 날을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교수님과 함께하는 과학 포커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청취자분들과 참 자주 좋은 말씀들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코너에 출연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인사를 들으려니까 또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네. 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알찬 과학 소식, 이론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땐 또 좋은 말씀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자문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오태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발달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자 기부 물품 판매 매장이 있습니다. 바로 굿윌 스토어라는 매장인데요. 현재 전국에 37곳의 굿윌 스토어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곳에서 450여 명의 발달 장애인이 자립을 위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이런 굿윌 스토어가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미랄복지재단과 함께 울산의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굿윌 스토어 미랄 울산 무거점을 개점한 겁니다. 우리금융은 10년 동안 300억 원을 지원해서 굿윌 스토어 매장을 건립하고 장애인 1,500여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금융은 지방에 사는 발달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지난해 5월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에도 매장을 개점했습니다. 올해도 울산을 시작으로 지역 거점 도시에 신규 매장을 선보이면서 굿윌 스토어를 전국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발달 장애인 수는 약 5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장애인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점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변신이 무척이나 반갑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진,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지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